암, 삶과 자아의 연결고리. 삶은 유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아가 암들의 고리라는 말은 결국 자아는 교육의 결과라는 뜻이다. 삶이 삶의 과정이며 삶이 삶의 과정이니 교육받은 만큼 살며 사는 만큼 교육받는 셈이다. 암과 삶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태아조차 자신과 외부의 경계를 알아야 한다. 어디까지가 자신의 신체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태어났더라도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도라면 남산 위의 바위도 세상에 있다. 방부 처리된 표본실 시신도 세상에 있다. 좀비는 세상에 있으며 움직이기까지 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외부, 즉 환경에 대응하여 무엇인가 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자연은 변한다.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연이 변할 때마다 능동적인 작용을 가해야 한다. 마치 물에 떠 있으려면 물장구를 계속 쳐야 하는 것처럼. 흔히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상태야말로 가장 활발한 운동 상태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러한 내적인 힘을 코나투스라고 불렀다. 코나투스가 외적인 힘과 균형을 이룰 때 존재가 유지된다. 코나투스가 외적인 힘에 굴복하면 존재는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외부 세계에 흡수된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외부의 압력과 코나투스의 관계가 단순하다. 외적 압력이 더 세면 파괴되고 약하면 유지된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압력에 저항한다. 코나투스를 늘리거나 압력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의지하는 만큼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삶의 방식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거나 환경을 삶의 방식에 맞게 바꾸거나. 핵심은 변화다. 내가 변하든가 세상이 변하든가 둘 다 변하든가.
바뀐다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상태의 반복은 곧 세상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된다는 뜻이다. 생명력이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죽음이란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죽음은 반복이다. 계속 반복되는 상태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생명체는 우선 유전자의 변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차이를 만든다. 번식은 단지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체수를 늘리는 활동이다. 한 개체가 100억으로 번식해도 그 100억의 개체가 모두 같은 형질을 지닌다면 이는 하나의 개체가 100억 번 반복된 것에 불과하다. 즉, 100억 전체가 잠재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 단 하나의 개체를 죽일 수 있는 외부 자극에 100억이 몰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유전자를 통해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체 자신이 계속하여 다른 존재가 되어 간다.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학에 나오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 라는 말이 바로 이를 보여준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한 사람이 1년에 365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손을 많이 남겨 그 중에 변이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 바뀌어가며 돌연변이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사람은 한 번에 하나씩 자손을 출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무더기로 생산하는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구나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낸 차이를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며 다른 사람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이 차이들이 또 상호작용하면서 전혀 엉뚱한 차이를 창출한다.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는 쪽이 훨씬 속도도 빠르고 효과적이다. 즉, 삶은 배움을 통해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전달된다. 반대로 무엇인가 새로 알게 된 것,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그 쓸모와 의미를 얻게 되며 삶 속에 자리 잡는다.
아무리 흥미로운 것을 새로 알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의 삶, 즉 자아의 고리 속에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냥 노이즈로 처리되고 말 것이다. 새로운 것은 단지 새로울 뿐 아니라 삶, 자아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삶이 교육이며 교육이 삶이 된다. 사람은 몇백, 몇천 개의 변종을 쏟아낸 뒤 그중 일부만 살아남아도 차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다. 사람은 유전자 풀이 매우 좁고 번식력도 약하여 유전적 변종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문화적 차이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자손 하나하나는 매우 귀중하며 그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아무 차이나 만들어 보고 아니면 많은 식으로는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 만들어낼 차이의 종류와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 무엇이 그 방향을 정할까? 삶이다. 지금까지의 삶,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이 세 삶이 파편이 되지 않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부족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채워 넣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차이에 필요한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기에 사람은 배운다. 삶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려주며 삶이 배운 것을 쓸모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따라서 배움이 곧 알므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람의 두뇌는 바쁘다. 예민한 감각기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를 두뇌에 보내며 이 정보가 신경을 무수히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정보 중 대부분은 잊힌다. 심지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것조차 잊힌다. 대학 입시를 위해 엄청나게 머리에 쑤셔 넣었던 수많은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각종 기출문제의 풀이 요령 같은 것들. 대입이 끝나는 순간 사교육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1년 이내에 다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일까? 그 삶을 요구한 삶의 변화가 대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목표가 달성된 순간 삶 속에서 의미가 사라졌고 늘 용량 부족에 허덕이는 우리 두뇌는 이런 쓸모없는 것을 당장 삭제해 버린다. 삶 속에서 의미가 없는 삶은 유지되지 못한다. 삶 속에서 계속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연결망 속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한 삶은 장기적으로 보존된다. 그렇게 삶이 삶이 되며 삶이 삶이 된다. 창조로서의 배움. 나는 내가 만든 이야기다. 배움을 삶에 연결함으로써 삶에 이른다. 이 말은 이제 충분히 반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움을 삶 속에 포섭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는 배움의 성공을 어떻게 확인할까? 배움의 가치는 오직 그것을 통해 얻은 삶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실용주의처럼 이 기준을 아예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아버리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부터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옳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쓰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다. 옳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진리가 아니거나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곤란하다. 우리 삶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운 회색 덩어리와 각종 우연으로 가득하다. 소 뒷걸음질로 쥐 잡는다라는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으로 불리는 발견이나 발명도 이런 뒷걸음질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뒷걸음질이 옳은 걸음일까? 우리는 뒷걸음질을 배워야 할까? 아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업적이지 우연한 뒷걸음질이 아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삶으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방법은 없다. 뉴런 연결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알고 행하고 배우는 사람 본인의 주관적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의 성취 과정을 진술함으로써 확인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 삶에 이르렀고 그 삶을 어떻게 활용하여 업적을 이루어냈는지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관적 진술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속인다. 따라서 이 진술은 진실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진실성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성이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로 확인되는 개연성과 다르다. 사실성은 실제와 진술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다큐멘터리는 역사 드라마보다 사실적이며 역사 드라마는 SF물보다 사실적이고 SF물은 판타지보다 사실적이다. 개연성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C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통해 검증된다. 따라서 SF물이나 판타지처럼 사실성이 없는 이야기도 그 내부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개연성의 힘으로 보고 듣는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다. 사실성과 개연성은 진술 그 자체의 속성이다. 진술이 실제와 얼마나 가까운가, 진술이 내적 모순 없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가, 누가 진술하며 누가 듣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성은 누가 진술하는가, 누가 그것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진술이 진실성을 가지려면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야 한다. 즉, 진술자의 신뢰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신뢰성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도구는 없다. 보고 듣는 사람이 진술자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 즉, 진술자 대신 보고 듣는 사람이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상황과 처지에서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진술자의 말을 믿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진실성 판단을 위해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이야기로 진술하며 이야기로 이해한다. 이야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해한다. 심지어 도표와 수식으로 진술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해한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내가 만일이라는 생각이다. 배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 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따라서 내가 만일 하면서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 입장이 되는 것은 가상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며 일종의 연극이나 소설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작가다. 반대로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사람이다.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다른 사람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배울 수 있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도 알매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배움의 폭이 좁고 배움의 폭이 좁다 보니 만들 수 있는 이야기도 제한된다.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는다. 그 결과는
편협한 영혼이다. 편협한 영혼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 아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제한적이라면 결국 세상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강화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가령 1980년대에 특정한 이념이 유행할 때가 그랬다. 그 특정한 이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만들고 이해하던 젊은이들의 독서량과 학습량은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보여주는 모습 일부는 편협하고 강팍하며 고집스럽다. 때로 그들은 진실을 바라볼 능력이 없다. 극작가나 소설가는 과학자 못지않은 진리의 생산자다. 극장은 학교 못지않은 교육기관이다. 반대로 극작가나 소설가가 되지 못하는 과학자는 사실성과 개연성에 진실성을 보태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극장의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학교는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육기관이 될 수 없다. 이제 삶이 곧 알미라는 말의 실질적인 내용이 채워진다. 삶이란 곧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무엇인가 배웠을 때 그 새로운 알을 자신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지 못한다면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아무리 배워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야기로 진술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알을 이야기로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은 알을 계속 삶 속에서 활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뜻, 즉, 진실하게 알고 그것을 진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살아가면서 새로이 필요하게 된 알미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술인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자기소개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배웠는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진리로 만들어 갔는지 그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달라는 것,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자소설이라 부르며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 소설에 대한 중대한 몰이해다. 소설은 거짓부렁을 늘어놓는 글이 아니다. 이런 몰이해를 연장하면 소설보다 르포, 다큐멘터리가 더 우월한 글이라는 어이없는 결론까지 내리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분야가 소설인데 우리나라는 소설이 비소설에 밀리는 특이한 나라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야기 이해 능력의 결핍과 이야기 창조 능력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든 것이다. 물론 소설은 가상의 이야기다. 하지만 사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르포가 반드시 소설보다 진실한 것은 아니다. 다큐멘터리나 르포이기 때문에 소설보다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이면의 진실은 이야기로 만들어 이해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은 거짓부렁이 아니라 사실과 사실 사이의 감추어진 공간을 진실성 있는 이야기로 채움으로써 진리를 드러내는 영역이다. 자소서는 당연히 자소설이다. 단지 사실들의 나열만을 원했다면 자소서가 아니라 이력서로 충분하다. 자소서는 거짓을 짓고 자신에 대한 미사여구를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 나와 있는 사실들 사이를 채우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미리 들려달라는 것, 그리고 그 두 이야기 사이를 연결해달라는 것이다. 이게 소설이 아니면 무엇인가? 소설의 힘은 글재주에 있지 않다. 소설의 힘은 이야기에, 그 진실성에 있다.